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비드 19과 사회과 글로벌 팬데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앞으로 여러분과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게 될 김찬미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치외교 국제기구와 교육화 국제개발을 수학한 학문적 배경 그리고 개발도상국 관련된 현장 연구 경험을 토대로 다년간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왔고 행정안전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문화 시민교육을 기획 운영 교육 평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역 국가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또 관심 갖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글로벌 팬데믹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팬데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삼고 얻어서 급속히 변해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강의 전에 제가 사전 퀴즈를 올려드렸고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네. 지금 제가 쉬는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응답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같이 나눌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부분만 차근차근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5분에서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응답을 보니까 너무 잘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6번째에 관련돼서 우리 박세연 친구가 어떠한 사건인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해도 될까요? 네, 영어로 발표 가능합니다. So the sixth one I thought was the Hong Kong anti-extraction bill protest, and the protest I believe started when the Chinese government allowed extradition of China to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citizens saw this as oppression of judicial independence. Because until 1997, Hong Kong was a British colony, but after they returned to China, but they still stayed until the one country, two system government policy. But China decided not to follow it, and then they decided to allow extradition back to mainland China, which caused protests within the Hong Kong people. 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요.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계기로 인해서 시위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 사진에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마스크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후반 강의 때 다시 한번 상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장아람 학생 한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산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현재 6개월 동안 이제 과거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이제 호주의 10억 명의 생명을 10억 마리와 동물들과 살림을 빼앗아간 호주 산불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주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코알라의 기능적 멸종까지 간 상태에 있고요. 실업률이 급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호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혹시 그 외 이 부분을 발표하고 싶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짧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 많이 잘 대답해 주셨어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입니다. 이 당시 화재로 뜻밖의 환경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붕의 납 210톤 정도 증발해서 주변으로 확장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대지열병,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DMZ 방문한 사건이죠. 여섯 번째 혹시 사건 발표할 친구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써주셨는데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베네수엘라 관련된 시위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 베네수엘라, 칠레,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등 남미랑 중동 중심으로 경제고 관련돼서 굉장한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었습니다. 여섯 번째 브렉시트이고 브렉시트가 아직 세 번 동안 국회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라는 사건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타임즈에서 올해 인물상으로 뽑은 툰베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서 보시면 중국에서 달 이면으로 발사한 부분인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주 전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이 강대국과의 어떤 우주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의 마중에 보시면 미중 전쟁, 무역 전쟁 나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두 가지 사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작년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관련돼서 사원으로 테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 사건을 인터넷에 생중계로 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관련돼서 교회 교회 네 군데 테러가 나서 그때 당시 200여 명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보시면 이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란과 미국 간 마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한국과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작년에 미국이 군사 지도자들을 핀포인트로 정밀 드론 타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운이 돌면서 이란과 미국 간에 굉장한 위기감이 돌았었고요. 그때 이란에서 잘못 발사를 해서 자국 내에서 출발하는 민간 항공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추락을 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유가가 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 사는 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은 제가 운전하는데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때 기름가스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로 우리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활동이 시작할 텐데요. 젠보드에 이동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0년 지구촌 국내에 포함합니다. 뉴스 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뉴스 사건들을 한 3개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젠보드 들어가시면 왼쪽 4번째 메모글을 클릭해서 형성하시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해시태그 해서 3개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4번째에 있는 메모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티커 메모가 형성이 됩니다. 이곳에 바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해시태그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2020년의 사건 3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공통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이진서 학생 한번 발표 한번 할까요? 이진서 학생. 그냥 제가 쓴 거에 대해서 발표하면 되나요? 네, 쓴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왜 관심 가졌는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해시태그는 코로나 19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기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일단 코로나를 썼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을 썼는데 미국 대선이 원래 항상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다른 대선들과는 다르게 뭐 트럼프가 그 결과에 불복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Black Lives Matter를 썼는데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그분이 그 경찰들의 과잉 진압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폭력적인 시위도 많이 일어났었고 또 시위뿐만 아니라 스포츠 리그나 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그렇게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사회 사건들에서 막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여러분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또한 저희 주제와 연관돼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 퀴즈를 또한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사전 지식을 위해서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어머.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돌기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마치 왕관 쓴 것 같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우리 너무 모두를 괴롭히고 있죠. 자, 이 바이러스 자체는요, 사실 얘가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에요. 혼자서는. 우리가 이제 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들어갔을 때만 얘가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이 돌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네.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세포는 그 세포막이라고 해서 지질 이중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게 일종의 집담벽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된 뭐 물질만 들어오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 너무 커서요. 이 세포막을 그냥 뚫고 갈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 세포 표면에 여러 막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ACE2라는 단백질이 표면에 있는 세포에 네. 얘가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가 맞아서 꽂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포막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자체로는 너무너무 약한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그 박쥐에서 발견됐었는데 네. 박쥐에서 발견됐었을 때 얘가 너무 병원성이 적어서 그 무시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사람한테 와서 증폭된 바이러스가 일으킨 것입니다. 박쥐의 바이러스 그대로가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맞도록 이제 진화한 바이러스만이 사람을 감염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진화의 방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그야말로 무작인데 네. 그 중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도록 된 놈이 사람 안에서 막 증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파한 바이러스라고 봐야지 개인이 박쥐 탓을 하거나 천신갑 탓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한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약 나오느냐? 언제 백신 나오느냐? 종식이 언제 되느냐? 종식은 사실 백신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 백신이 그냥 백신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맞아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 맞아도 되는 백신이 나올 때 이 팬데믹은 종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사전 퀴즈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보면서 답이 많이 유추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발발한 질병 이름은 코비드 19이죠. CO
코로나 VI 바이러스 D 질병 19년도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다라는 것에서 질병 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사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국가별 연령별로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모든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러스는 변이하지 않고 동물에 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 상태로 사람에게 전이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변이되고 그 치명성이 증폭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자가 90%, 모더나가 94.5%의 예방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이 걸리지만 긴급한 사안 때문에 올해 안에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황은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시보드나 코로나 볼드에 가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사망이 발생하고 치사율은 2.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218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온 지구에 전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반에 수학적 모델링을 돌렸을 때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사람들이 그 숫자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여기서 이 전 세계 현황을 들어가서 보시면 25만이 넘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국제기구, 자주 접하게 된 국제기구가 있고 여러분께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이 기구에 대해서 영상이 굉장히 잘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lso known as WHO, is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and is devoted to international public health. But how did we get here? Well, WHO was established on April 7th, 1948, with 61 countries having signed its constitution in 1946. It is now headquartered in Geneva in Switzerland and operates through offices in over 150 countries. WHO employees work side by side with governments and several partners to strive for the highest attainable health for all people. But how do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ursue that goal? WHO provides leadership, shapes the research agenda, and sets and promotes health norms and standards. WHO also monitors the world health situation and related trends. The budget on which the WHO operates is mainly supplied by its member states and partly by voluntary contributions. WHO's current prior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mmunicable diseases like HIV, AIDS, Ebola, malaria, non-communicable diseases like cancer or heart diseases, substance abuse, and als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ny of you might have heard of the World Health Report, and surprise, the WHO is responsible for this publication. WHO is also in charge of the World Health Day, which takes place every year on April 7th. Let's make sure everybody can celebrate a healthy life. Find more information on who.int.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1946년 설립 허가가 되었고 정식 발족이 된 것은 1948년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61개국이 협정을 맺었고 현재는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발족된 4월 7일이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역할은 일상적인 우리의 건강 그리고 코로나 19과 같은 전염성 있는 것 그것에 관련된 전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어떤 조정하고 연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보건 관련된 국제 협정과 협약 등을 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생물과 약에 관한 국제적 기준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은 하지만 국제 기구가 갖는 특성, 그 한계처럼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의 역대 사무총장님이 계시죠. 네, 반기문 유엔 정 총장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전문기관 수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종원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님이신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하셨습니다. 당시에 소아마비 유병률이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린 그야말로 백신의 황제라는 명칭 그리고 아시아의 슈바이처다라는 것으로 불렸고 당시에 결핵이나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들의 질병 그리고 조류, 독감, 에이즈 퇴치에 굉장히 힘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총장님께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발한 나라들은 이 의무적으로 WHO에 즉각 즉시로 24시간 안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국제보건 규칙 또는 협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감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비상상황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유행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팬데믹의 6단계 그 경보 체제를 마련하신 분도 이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보건협약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그런 나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2007년도에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원국들은 24시간 내에 이 신종 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응답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국제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UNDP의 주도로 1997년도에 설립됐으나 현재는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5개국을 보시면 사실 OECD 다크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가 대한민국 서울시 관악구로 한국에서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가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지역 사무소의 형태로는 월드뱅크 그리고 WFP가 들어와 있지만 본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국제 백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스웨덴 그리고 인도 정부가 코어 펀딩은 뭐냐면 국제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주는 운영금입니다. 그리고 빌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웰컴 트러스트에서 운영 기금을 또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20년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핀란드 정부가 특별 자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WHO와 국제 백신 연구소는 코로나 위기에 많이 대응하는 국제기구이지만 실제 그 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눈에 익은 국제기구가 있을까요? 혹시 이 국제기구는 내가 알고 있다. 혹시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쑥스럽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 WFP는 우리나라에 지역 사무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관련 인도주의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음식과 관련된 또는 식량과 관련된 그래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끔 음식을 직접 보급하고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WFP가 직접적인 물품 조달인 반면에 그 하단에 있는 FAO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농업 정책에 집중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국제기구인데요. 학습권 여러분에게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하듯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그리고 ICT 활용 교육이 되면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지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ILO는 노동, 시장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미국에서 1천만 명의 사람이 실직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실업과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EP는 환경 관련된 국제기구 UN 워맨인 경우에는 여성 취약 여성들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국제기구를 접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을지에 대한 자료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발표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그 주제, 그 분야를 선정하시고 그 관련된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발표 또 그것에 대한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보건 관련된 국제기구 그리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WHO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선언한 것은 코비드-19이라는 정식 명칭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하였었죠. 그래서 사실 이 질병이 퍼지고 나서 한 3개월 뒤 그때 전 세계에 전염이 확산된 이후에 바로 글로벌 팬데믹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였죠.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팬 모두를 뜻하고 그리고 데믹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염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대유행병 팬데믹스는 6단계로 경보 체제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이상 대륙 전염이 확산돼서 이전에 말씀드렸죠. 218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말하는 것, 유행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에피데믹이고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선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하단 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을 선포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적으로나 외교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사실만 고려해서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기준인 강력한 전염성이 있을 것, 그리고 사람 대 사람 간 전염이 될 것, 그리고 동일한 전염병이 2개 이상 발생할 것. 사실 이 조건에 매우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월 에피데믹을 선언한 이후로는 실물 경제, 실물 시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 굉장히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팬데믹이라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에 팬데믹이 선포된 것은 20세기에 선언된 것은 4번째이지만 질문은 뭐였죠? WHO가
선언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9년도에 코비드, 이게 세 번째가 맞습니다. 팬데믹은 갑자기 생겨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처럼 팬데믹의 역사, 특히 과거를 살펴보고 팬데믹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해볼 거인데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급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서 학습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세기에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16세기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파멸시킨 천연두. 그리고 세 번째, 19세기 초에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 그 네 번째, 1차 대전 당시에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사실 치료제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던 HIV, 에이즈도 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위기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서 미래는 어떤 방향을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이런 위기의 패턴들을 이해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마다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재현되나, 올겨울에 코로나가 최대 위기에 올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사실 3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건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에도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또한 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면,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 콜레라, 요 네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명칭, 발병 시기, 발병 국가, 확산 대륙, 그리고 영향 등에서 간략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나중에 할 거인데 여러분 빠르게 조사를 협업해서 하시고, 그리고 발표할 분을 지정해 주시고 각 파트에서 간략하게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간략히만 우리가 훑어볼 예정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발표자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먼저 A조의 유성상 학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나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흑사병이고요. 발병 시기는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간 있었습니다. 발병 국가는 제노바와 베니스에서 시작됐고, 확산 대륙은 아프리카, 중국, 영국, 그리고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잠복기는 3일부터 5일 정도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오한, 발열, 두통, 정신 무력감 등이 발생합니다. 빠른 호흡 곤란, 기침, 가래, 혈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B조의 홍승아 학생 발표하겠습니다. So our group talked about smallpox, and the definition of smallpox, viral disease 화면이 끊겨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연결해 볼까요? 아, 반대편에서요. 홍승 학생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꾸 끊겨 들려서.
많은 친구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The definition of smallpox is an acute contagious viral disease with fever and pustules, usually leaving permanent scars. It was effectively eradicated through vaccination by 1979. The origin of smallpox is unknown. Smallpox is thought to date back to the Egyptian Empire around the 3rd century BCE. The earliest written description of a disease that clearly resembles smallpox appeared in China in the 4th century CE. And a vaccine was discovered in 다시 끊긴 것 같습니다. 네, C조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우 학생 발표해 주세요. 김용우 학생. 네, 저희는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로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닌데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언론의 그 자유를 잃으면서 이제 그런데 스페인만 보도할 수 있었던 그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 스페인에서 그 독감을 취재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 그렇게 돼서 스페인 독감이 되었고요. 그 첫 번째로 1차 유행은 미국 시카고에서 많이 발병됐다 그러고 2차 유행은 프리타운과 보스턴 등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바이러스 출현 이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시기는 1918년에 시작됐고 봄에 1차가 시작됐고 겨울에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3%에서 5% 정도의 인구들이 사망했고요. 그 영향으로 주요 43개 국가의 GDP가 평균 6%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D조의 장은솔 학생과 서산의 보험 학생 발표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은솔 학생. 네, 저희는 콜레라라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크게 하였는데요.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려요. 저희는 콜레라라는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콜레라는 단어의 어원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어의 콜레라라는 배수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명칭의 기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레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00년 전경이고 예전부터 존재하던 바이러스지만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유행성 확산을 나타낸 건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발병 시기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콜레라의 발생지는 인도이고 처음에는 풍토병으로 인더스강 유역에서 유행을 거듭해 왔으나 1817년 이후 인적, 물적 교류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더 널리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1817년에 벵골 지방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이듬해 12월에는 인도 본토로부터 스리랑카 섬까지 퍼져나가고 다음 해인 1819년에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아프리카에도 퍼져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네, 서산의 보험 친구. 그 뒤에 이어서 발표한다고 하셨죠? 발병 현황은 콜레라는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었고 1990년대에도 홍수가 나면서 나면 거의 무조건 일어난다는 질병이라고 생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2001년에 크게 유행하여 16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요. 2004년에 10명, 2006년에 16명, 2006년에 5명, 2016년에 4명
콜레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콜레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이어서 가장 심각한 경우 다양한 체액과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되어 몇 시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저혈당, 낮은 칼슘 수치, 신부전 등 다양한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를 다룬 문학 작품들 또한 탄생하여 베니스에서의 죽음, 인생의 매일, 콜레라 시대의 사랑 등이 제작되었고 러시아의 유명 문학가인 차이코프스키 또한 모친의 콜레라를 잃고 자신 또한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할 때 이제 명확히 잘 안 들리는 이제 내용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조사한 내용들은 다 모아서 클래스룸이나 구글 커뮤니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셔서 어떠한 질병이 언제 발병을 했고 현황이 언제고 특히 영양을 중심적으로 한번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영양에 관련돼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 팬데믹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만 보았지만 이렇게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이제 바꾼 이 팬데믹들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 영상을 보시고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더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2월 달부터 가장 꾸준히 많은 요청이 들어온 팬데믹의 역사 컨텐츠를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 중에 이제 총균세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총으로 대표되는 전쟁, 균으로 대표되는 질병, 그리고 쇠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이 인류 역사의 서사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20세기는 아마 그 중에서 총이 가장 센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역사 그러면 역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사가 역사 서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몇 번 그랬듯이 이제 균이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질병을 무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은 부족들도 많은 이제 종교의식 같은 것을 후대에 남겨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행해져 오는 경우가 많아요. 르네 쥐라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례들이 인간이 병을 신의 체벌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비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종교로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전염병은 우리가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잦아졌다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질병이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이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떠돌면서 생활을 하고 1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가 무리를 지어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도 그 부족과 함께 같이 소멸돼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동력을 합쳐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이나 도시를 이루고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한 명을 죽인 다음에 다음 숙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팬데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구 밀도도 인구 밀도지만 농경사회가 되면 팬데믹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간이 동물과 훨씬 더 가까이 협소한 공간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밀 또는 쌀이라는 고농축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많은 동물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딱히 초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훔쳐먹기 위해서 농가에 들어온 쥐 같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쥐나 말 또는 소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이나 빈대나 이, 모기, 쇠파리 같은 것도 농장에서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가까이 생활하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
즉 사람과 동물을 오가면서 살아남는 그런 미생물들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이미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대체로 숲에 뭐 이렇게 나무 둥지 같은 걸 뽑아내거나 화전농법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농장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물에서 살고 있던 전염병이 인간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래서 농경사회는 수렵사회보다 훨씬 더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농경사회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 골고루 찾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한 가지 자기 동네의 기후에 맞는 작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서 물건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같은 마을을 초월한 큰 정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동네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다른 동네로 퍼져가지고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접촉을 갖다가 더 많이 하고 동물을 끼게 살게 된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제 교역이 더 많아진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임계점을 초월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정말 끔찍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새로운 위생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왜 발생하였고, 왜 발생하고 있고, 왜 발생할지에 대한 영상 원인을 이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정착하게 되면서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수 공통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번째, 문명화되면서 사람들이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 잦은 교역 그리고 국제 교류가 늘어나면서 그 임계점을 초월한 시점에 팬데믹이 발생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인한 교류 측면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질병의 세계화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접하지 않았던 지역과 어떤 교류가 많아지게 됐고, 그리고 물품이나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새로운 풍토 그리고 생물과의 접촉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풍토병으로 있었던 질병들이 옮겨지게 되었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 밀도가 있을 때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시기에 굉장히 취약했고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운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이나 어떤 과학 발전에 따라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별개의 세계로 작동했던 세계들이 생태계가 공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사병 발표하셨던 조에서도 그 흑사병은 근서 초에 유럽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를 거의 강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동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점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흑사병 환자들을 던졌고, 유럽의 그 밀집된 성 안에서 전염병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에 따르면 흑사병이라는 것은 원래 미얀마 지역의 풍토병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확장하면서 지금 중국 후베이 지역 그 등지에서 위세를 굉장히 떨친 다음에 동서로 확장된 몽골 제국을 따라서 유럽으로 서진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은 우리 영양에서 나누었지만 일차적으로는 인구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사병에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현재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국가들, 소수 국가들의 발전 토대가 되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농이 급감을 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권력 계층 구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노동자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협상 카드가 되었고 힘의 균형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건제가 붕괴되는 데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공업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상업적인 발전이, 그리고 현금 기반의 경제들이 그때 당시에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지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실제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기반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륙에 이 질병들이 많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의 어떤 팽창을 부채질했다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당시 돌았던 당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음울한 분위기, 그리고 검은색 배경, 그리고 해골, 그 죽음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인 구조,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준비는 했지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는 이런 영향력이 있었고, 천연두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페인의 168명의 어떤 스페인 군이 어떤 8만 병력의 잉카 제국을 무찌르고 멸망길로 갈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천연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양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공유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인구학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태양 활동 감소,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거대한 매크로한 어떤 연계성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럽이 굉장히 흉작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았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이 질병의 역할이 그때 당시에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경무총감이라는 기간지를 보게 되면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756만 명이 감염되었다. 그리고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방역이 실패를 하였고 가을에 출소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기사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방역이 실패를 하면서 10년도에 무단 정치에 쌓여있던 분노가 이때 이 독감 방역에 실패를 거치면서 표출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창궐로 인해서 그때 당시 통계에 대한 학문이 발전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나눠보았고, 이제 현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 대한 경험치를 나누었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의 어떤 패턴과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나 국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2차 분기 때 4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나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적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변화들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니 의학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변화하면서 따라 백신의 발전 속도도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통계, 데이터 통계가 발전하고 백신, 바이오, 제약 산업들을 포함한 관련 산업들이 매우 발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제 기구들의 그러한 역할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주기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모델링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이런 세 가지 원인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렇게 빨라지게 될 우리 팬데믹과 관련된 미래 위기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미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1세기는 전에 없던 굉장히 특이한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21세기의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죠. 바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전염병의 양상도 어떻게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전에 접촉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될 확률을 굉장히 높여놓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것 중에 하나가 펄마프로스트 문제라는 건데요. 펄마프로스트는 이제 시베리아나 북극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동결돼 있는 땅을 말해요. 얼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어쩔 때는 대한민국의 크기보다도 훨씬 큰 엄청난 그 크기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묻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의 기온이 지구 온난화로 요즘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접하지 못해서 더 이상 면역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네네트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데 이 부족이 술록을 키워서 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술록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펄마프로스트 안에 얼어붙어 있는 수만 년 전의 탄저균이 술록으로 옮겨가서 이 술록 떼를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이 유전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병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지구온난화와 팬데믹의 연관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벡터, 모기나 이, 빈대, 벼룩, 쇠파리, 근데 이 벡터들이 거의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평균 온도가 모기의 활동량이 2.2% 정도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의 평균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났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열대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모기가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옮는 병들이 미국의 남부 지역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열대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온대 지방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강우 사이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비가 안 오고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는 내리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땅에 고여있는 물이 늘어나게 되고 땅에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병균을 배양하는 샬레나 페트리 디시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우리가 앞서 말한 원인들 외에도 이제 미래에는 환경과 관련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 그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뉴 노멀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위기를 다뤄야 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가
그리고 행동 양식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지성과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은 여러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하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위키피디아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들을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통계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수정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정보 축적을 이루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망을 가진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던 거는 한두 명의 소수적인 전문가가 한 일들이 아니라 소소한 개개인들의 어떤 협업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망의 어떤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미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협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마케팅 그리고 제품의 생산들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과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한번 영상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왜 집단 지성이 중요한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So, you've already heard about coronavirus in the news. Researchers are working hard on the problem, but there's something you can do to help besides washing your hands. To explain,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science behind coronavirus. Coronavirus gets its name from its structure, which can be seen under a very high-powered microscope. Under the microscope, the coronavirus particle is surrounded by a halo or corona of spike proteins. These spike proteins allow the virus to recognize and infect human cells. If we could design an antiviral drug to block the recognition and infection from these spike proteins, we might be able to stop people from getting sick. So where do these antiviral drugs come from? We think we have an answer with Foldit. Foldit is a free online game you can download from our website, fold.it. Foldit is run entirely by academic scientists at universities around the US and is not for profit. We recently posted a new Foldit puzzle that allows anyone to try and design an antiviral protein against coronavirus spike protein. To get started, you download Foldit from our website, sign in with the username, and play through some tutorials to learn the basic rules of the game. We have a beginner puzzle in which you can refold an existing protein that binds coronavirus. We also have an advanced puzzle where players can design a new protein from scratch. The most promising designs will be manufactured and teste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stitute for Protein Design for binding against the coronavirus protein. We want to emphasize that this is the very first step in drug discovery. Any antiviral proteins discovered by Foldit players would still need to undergo lots of testing for safety and efficacy, and that will take time. We hope you check out the puzzle. The more people who play, the better chance of finding an antiviral protein that might stop people from getting sick. Thanks for watching. Thanks for playing. Stay tuned for more updates. 네, 질병 발생과 관련돼서 진화가 굉장히 빠르고 이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시피 2008년도에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단백질 구조를 만들었던 퍼즐 게임입니다. 그래서 폴드잇이 공개될 때 이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3주 만에 이 단백질 구조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폴드잇이 최근에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관련된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두 명의 연구원들이 수백 개의 데이터셋이나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만 개, 그래서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어떤 시뮬레이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례의 데이터들의 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가장 유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추려서 단백질 관련 연구소에서 시애틀에 있는 연구소에서 실험될 예정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천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항바이러스를 제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집단 지성과 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디스에 직접 접속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또 올려놓도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으로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 과학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는 현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마이닝을 통해서도 어떠한 사건과 어떤 감염병의 발생 경로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태그 코감기, 해시태그 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마이닝을 하고 검색을 해가면서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에 왔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 노멀의 시대에는 특히나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제 의식을 공유하고 빠르게 양방향성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왜 더 중요하냐면 바이럴 소셜 무브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성에 의한 입소문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의 아젠다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표현 방식들을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형태로 접목을 해서 SNS에 공유하는 형식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사례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운동, 바이럴 소셜 무브먼트의 단점은 사회 경제적 차이가 있는 집단 간에서는 정보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서 홍콩 시위를 보면서 일단 조커 마크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커이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등과 안정과 민주를 향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인데, 그 표현에 있어서도 이 하단에 보시다시피 그 표현이 어떤 예술적인 심볼릭한 표현으로 바뀌어지고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라든지 남미에서 일어난 시위 자체의 원인들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부정부패,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위를 결성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그런 조커이즘의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시대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억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그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서나 기존의 사회 형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우리가 더 다양한 시위나 어떤 소셜 무브먼트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더 중요한 개념은 이제 세계 시민 예술가로서 실천적으로 문화적인 현상들을 접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시민 예술가라고 부를 텐데요. 그래서 사회와 세계 문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그러한 예술과 문화적 표현들이 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나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 그리고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알리고자 하는 어떤 기금 마련, 그래서 그것에 위한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들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청소년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의 형태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아젠다를 지속 가능하게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 기념일을 기념으로 한 청소년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세계 평화의 날 캠페인에 관련돼서는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러한 토포 활동 그리고 공유하는 활동,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활동들을 또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바디 퍼커션이나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 의견, 인터뷰 등을 담은 캠페인 영상들도 제작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 이러한 토퍼나 어떤 캠페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원주민, 코로나 시대 때 난민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어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굉장히 많은 시간 쉬지 않고 이 강연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팬데믹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집단 지성과 협업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내가 생각하는 주제의식 을 공유하고 빠르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평등과 안정과 민주를 향한 움직임들 속에서 그 문제의식을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해결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행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에 대해서 청소년의 활동 사례들도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리 여러분 이제 본인의 어떤 핵심 아젠다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단지성의 힘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소통하면서 확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실천 참여를 끝까지 고민해 보시고 의사소통하면서 창의적으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은 채팅방으로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공유해드리지 못했던 영상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선생님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